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2017년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2005년부터 법무부 주최로 이뤄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법과 사법 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법 질서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법적 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무부 대표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모의재판을 통해 사회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피고인을 사적으로 알거나 피고인이 정확히 누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는 사실을 인정한다. 저는 회사에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을 의도하고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오늘 모의재판 경연하고 검사, 변호사, 교수님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본선에서 발전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법 제23조에 따라 공시 승관에 의한 피고인이 시체를 산속에 일하는 등은 사실이나 마지막으로 하나씩 증인서보다 이렇게 괜히 입장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못 받은 최우수상을 올해는 받고 가게 될 수 있어서 기쁘고요. 이것이 저희 친구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인정 없고 잠시 졸업과 한것이라면 제가 기억 두세 차례 휘두르지 않아요. 모의재판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 교환과 타협, 배려를 배우며 더 큰 나무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남아 옷의 상표와 신발 저 공소서에 주십니다. 저는 없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범에 관한 형법 제32조에 동평주 화이팅! 남원주 화이팅! 실버중 특별학생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살아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2017년 제12회 법무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그들의 열정 가득했던 도전의 시간, 그리고 함께했던 뜨거운 땀방울. 오늘도 목표를 향해, 그리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발걸음을, 전국 청소년들의 열정의 청춘 불패를 법무부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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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왕따 사건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로 항의하던 중 주변 선생님들이 이를 말리자 자신의 핸드백을 휘둘러 도숙자의 얼굴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히고 재판장님, 저는 아들이 지금 왕따를 당해서 우울증 증상까지 보여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카톡방을 만들어 대화한 얘기를 알고 있나요? 학생들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가라앉지가 않네요. 학생들 카톡방에 있는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보기에 카톡방 대화에서 소심남이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심하게 왕따를 당한 것으로 보이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여러 학생들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소한 대화와 행동들이 모여 피해 학생을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이 왕따 사건입니다. 수학적이잖아. 알겠다고. 속이 나세요. 들어갈게요. 손에서 정말 볼시야.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쌤한테 뭐라고 하고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 아니다. 그걸 똑바로 해야 나. 먹을 거야.
피해자 이바람과 다투는 도중 이바람을 밀쳐 이바람이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후 이바람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전치 4개월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단지 바람이의 행동을 제재하러 나갔을 뿐 바람이가 그렇게 크게 다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직면하였을 때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의 경우 현재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적 책임상 유인될 범위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선생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증인, 지금 법정에서는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했던 선서를 잊으셨나요? 원만하게라고요. 홀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57분경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국 지하철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단독으로 움직여 사고를 낸 피해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비정규직한테 배상금을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그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네. 피해자 비정규 씨가 관리부에 서명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증인. 지금 이 계약서에는 지하철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근무자들을 저희 회사 쪽에서 교육시키고 저희 회사에서 파견하고 저희 회사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잠시 후 피고인이 나타나 이들에게 다가가며 무슨 말을 건네며 위협적인 손짓을 가합니다. 그 후 학생들의 플랜카드를 바닥에 르르렁이 치고 그대로 죽여버리더니 홍보자료도 그대로 바닥에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제 팔을 허리 뒤로 놓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서 제가 그 건장한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이죠. 진짜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런 집회인데 진짜 저희가 왜 이런 거를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확보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본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하는데 누군가의 시선과 그런 질타가 반영돼야 합니까? 내 말에는 모두 정당성이 있어요. 경찰이 집회를 제재하자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생각한 피고인 강영애가 먼저 피해자 나아파를 가격하고 이후 피고인 회자와 소심애가 가담하여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나아파는 뇌사 상태에 빠져 중상을 입었으며 저희는 이게 경찰이 저희를 과잉 진압으로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 과정 속에서 노조 동료 중 한 명이 물대포로 맞아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몸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집회를 진행한 것뿐이라고요. 따라서 집회는 합법이었으며 경찰의 진압은 불법이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는 보다 객관적인 신문을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검사 측은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증인을 이용해 유리한 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지금 신청하는 증인은 나아파가 쏜 물대포의 수압이 피고인으로 하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 현 변호사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져갔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도 그 애가 저를 때리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저를 때린 도박행에게 있지. 저는 진짜 억울해요. 사건 전날 올린 글을 보면 커터칼로 찔러도 죽나요? 옥상으로 불러내서 찔러버려야지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해에 대한 계획과 강한 상해 동기를 보였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를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만약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과다출혈로 생명에 큰 위협이 갔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9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증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럼 그동안 뭘 했죠? 그건 그러니까 담임교사로서 맡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증인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며 피고인에게 상해 동기가 없었고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건 그렇게 보였으니까. 네, 그러면 오후 경연 세 번째 경연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팀 매원고터 로잉 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9개월의 칼날 보복인가 정당 방위인가라는 제목의 형사 모의 재판 세 번째 경연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무대 위쪽으로 올라서셔서 네, 함께 올라서셔서 단체 인사하시고 구호 외치고 바로 경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수원 매원고등학교 드로잉 법동아리 팀이며 지도교사 정규환입니다. 저희가 이번 모의 재판에서 준비한 주제는 9개월의 칼날, 보복인가 정당방위인가이며 지금부터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정감초는 부모님이 직장 때문에 외국에 거주하셔서 3년을 한국에서 혼자 수학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정감초의 부모님은 감초에게 무관심하지만 생활비는 충분히 지원해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이 심했던 정감초는 학생 시기에는 고가인 물품들로 자신을 치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3학년에 올라간 후 정감초의 겉모습에 호감이 생긴 도복행이 감초에게 다가가 살갑게 굴었지만 감초의 반응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도복행은 학생들을 선동해 감초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잘 산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의 3배가 넘는 학급비를 낼 것을 강요하고 김치녀,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한다 등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면전에서 욕을 하거나 감초에게 침을 뱉고 걸레를 빤 물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도복행은 정감초의 가방이나 이어폰 등을 빼앗고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한 뒤 갚지 않았으며 옥상이나 화장실로 데려가 집단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정감초는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수면 장애와 같은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정감초는 자신을 괴롭히는 도복행을 칼로 찔러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건 당일 정감초는 문구점에서 커터칼을 산 후 주머니에 숨겼으며 그리고는 도복행을 불러내어 자극해 자신을 옥상으로 데리고 가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옥상에서 도복행에게 폭행을 당하던 정감초는 커터칼을 꺼내 복행의 복부를 찔렀으며 도복행이 쓰러지고 정감초는 옥상에서 도망쳐 내려오다가 담임교사 방간이와 마주칩니다. 교사 방간이에 의해 도복행은 응급치료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복행은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정감초에 대한 특수상해권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2월 4일 사건 번호 2017 고압055 피고인 정감초에 대한 특수상해권의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진술을 하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피고인은 정감초가 맞습니까? 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998년 1월 4일입니다.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204번지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2016년 11월 31일이었으나 재판이 시작되는 현재 만 19세가 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으세요.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용지를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평소 피해자 도복행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원한을 키웠던 피고인 정감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은 문구점에서 커터칼을 사서 주머니에 숨겨두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욕설 하는 등 자학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옥상으로 데려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져갔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적, 계획적 범죄이며 살인미수로 볼 수도 있겠으나 흉기가 커터칼이며 깊게 찌르지 않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빨리 발견되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가지 않는다는 점 들 고려해
본 검사는 피고인 정감초를 형법 제258조 특수상해의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세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심한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그날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옥상으로 끌고 가 먼저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저 학습적 필요로 인해 커터칼을 구매하고 휴대했던 것이며 피해자를 먼저 자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폭력에 저항하려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 정감초의 행동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방어행위, 즉 정당방위로 참작되어 피고인이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동안 도복행한테 맞고 돈을 빼앗기고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에 나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애가 너무 믿고 싫어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적 있지만 절대 그 애를 다치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날도 그 애가 저를 먼저 때리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먼저 저를 때린 도복행에게 있지. 저는 진짜 억울해요.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을 변호인과 피고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세요. 재판장님, 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악감정과 상해 동기를 갖고 이 사건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그동안 내 돈 뺏고 때린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와 같은 글들을 반복하여 올렸으며 사건 전날 올린 글을 보면 커터칼로 찔러도 죽나요? 옥상으로 불러내서 찔러버려야지 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해에 대한 계획과 강한 성의 동기를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도발했다는 것을 입증해줄 피해자 도복행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커터칼과 커터칼에 묻은 피고인의 지문, 당시 CCTV, 피해자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진단서를 보면 피해자는 커터칼에 찔려 복부 5, 6cm의 자상을 입었고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어도 소장이 손상되어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또한 칼에 찔려진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도망쳤는데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담임교사 방관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청에 대해 동의합니까? 인터넷 자료들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저 화를 풀고 하소연할 공간이 필요해 그런 글들을 올렸던 것이지 진심으로 피해자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내용의 글은 인터넷 게시판에 조금만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흔한 글일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 도복행을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 도복행은 그동안 피고인을 심하게 괴롭혔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감정은 칼에 찔리면서 더 커졌을 것입니다. 정당 방위가 참작되며 자신의 폭행만 남아 처벌을 받게 될 텐데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혐의를 입히기 위해 피고인이 먼저 도발했다는 등의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만 입증하는 것은 진단서나 다른 증거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증거나 증인 신청은 동의하겠습니다. 검사 측 의견은 어떤가요? 재판장님, 단순한 분노성 게시글이 아닙니다. 인터넷 자료들이 피고인의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해줄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게시글에 올린 내용과 사건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해줌으로 필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 도복행은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혹시라도 위증을 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증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검사 측에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청을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같은 반 학생 김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당한 폭행 진단서를 비롯해 9개월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받은 약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고인은 지속되는 폭행으로 정신적 불안 증세가 생겼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해줄 정신과 의사 신의영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에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청에 대해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은 학교폭력 처벌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며 이 재판의 피고인은 도북행이 아니라 정감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혔던 것은 이 사건의 배경 요소일 뿐 이와 관련된 증인과 그동안의 폭행 진단서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단서를 보면 정신불안과 우울증이 피해자의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정신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 커터칼로 찌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은 어떤가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불안과 우울증은 당연히 피해자의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정당방위가 맞다는 것은 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모두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2017년 3월 4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정감초에 대한 2017 고압공호 제2차 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네. 검사 측 증인부터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4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행, 방관희, 김친구, 신의영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도복행위 선서를 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선서하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를 벗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도복행. 방관희, 김친구. 신이요.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선서하고 거짓말을 안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 도복행부터 차례대로 직업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1998년 5월 10일생이고 대학생입니다. 1985년 5월 17일생이고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1998년 6월 9일생이고 대학생입니다. 1999년 7월 21일생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앉고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도복행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 사건 당일 4시 50분경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는 증인을 옥상 쪽 계단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렇죠, 증인? 네, 저를 불러내더니 저한테 갑자기 욕설을 하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벌받게 할 거라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증인은 화가 나서 피고인을 옥상으로 끌고 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그렇지만 제가 먼저 그딴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피고인은 커터칼로 증인의 복부를 찔렀고 증인이 쓰러지자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증인? 네, 제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를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만일 담임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 피고인을 다른 장소가 아닌 옥상으로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이죠? 그거야 바로 위가 옥상이었으니까요. 걔가 저를 옥상 쪽 계단으로 불러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옥상으로 끌고 간 것 아닙니까? 평소에도 증인은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을 일삼았죠? 그건 그런데. 증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커터칼을 꺼내 증인에게 휘두르거나 협박하였습니까? 아니요, 제가 먼저 때리고 나서 꺼내긴 했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걔가 먼저 맞을 짓을 했다니까요. 피고인은 증인의 폭력행위 도중에 증인을 커터칼로 찌른 것이죠? 네, 뭐 그랬죠. 그렇다면 커터칼로 한 번 찐 후에 추가적인 상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 도중에 한 번 찌른 후로는 그 어떤 상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증인의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도복행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증인 방관희는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교실 문 단속을 하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이 옥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감초가 손에 피가 묻은 채로 내려오길래 감초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를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혹시 몰라 옥상으로 올라가 봤는데 복행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서 급히 지혈을 하고 119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칼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두고 도망을 갔으며 선생님을 만나서도 어떠한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던 것이군요. 그때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죠?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퇴근하시고 학교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터라 의사 선생님도 제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과다출혈로 생명에 큰 위협이 갔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 피고인이 담임교사와 마주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 시작하세요. 증인은 담임교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감초랑 복행이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한 학생이 9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증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럼 그동안 무엇을 했죠? 그게 그러니까 담임교사로서 맡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했던 거네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좋았겠지만 감초가 복행이가 싫고 무섭다고 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복행이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조금 싸운 거라고만 하고 감초 부모님께도 연락해봤는데 별거 아닐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으로서 피고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야죠. 피고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마주쳤을 때 피고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손에 피가 묻은 채로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저를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을 쫓아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죠? 감초가 이미 멀리 도망가기도 했고 옥상 문이 열려있는데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재판장님, 피고인은 놀라고 당황해서 도망친 것뿐이며 만약 피고인이 정말 이 사건을 준비했었더라면 좀 더 치밀하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의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방관희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증인 김친구는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변호인은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같은 반 친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떻게 괴롭혀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어도 이해했을 거예요. 복행이 감초한테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감초는 안 그랬어요. 그렇다면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학교에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반 친구들도 감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도와줬다가 복행이 눈밖에 날까봐 다들 도와줄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피고인이 커터칼을 사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죠?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침에 문구점에서 봤는데 커터칼이랑 지우개 하나를 사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저도 커터칼 하나를 샀고요. 평소랑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상입니다. 검사는 반대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였습니까? 네? 같은 반 친구였죠.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증인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며 피고인에게 상해 동기가 없었고 어떤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건 그런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재판장님, 증인의 발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정말 피고인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사건이 친밀함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증인의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친구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증인 신의영은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변호인은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정신과 의사로 피고인과 상담을 했으며 약을 처방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피고인이 겪은 정신불안이나 우울증은 정도가 어땠습니까? 통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으나 증인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고 증인의 상황을 볼 때 악화될 조짐이 보여 약을 처방했습니다. 피고인 상태를 볼 때 피고인이 한 행동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피고인이 평소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고 또한 옥상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평소 피고인이 잦았는데 그것도 이 피고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거기에 평소 피고인이 정신불안 상태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너무 놀라 도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반대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 약을 처음 처방한 일자를 보니까 피고인이 학교 폭력을 당하기 1년 전인 2015년 8월 3일이네요. 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정신불안과 우울증을 겪게 된 계기는 피해자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인가요? 네, 처음에는 친구도 없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혼자 사는 외로움으로 생긴 것이지만 최근 1년 동안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괴롭힘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 피고인 측과는 달리 직접적 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증인, 진단서에는 괴롭힘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내용은 없던데요. 증인이 피고인이 상담 중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힘들다고만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줄 알았다면 제가 신고를 했겠죠. 피고인이 증인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것이군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찔렀을 수도 있다고 증언한 건 역시 추측성 발언인 것이네요. 네? 네. 추측이 들어갔지만 정신과 의사로서의 저의 소견입니다. 가장 최근에 피고인이 병원을 방문한 게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8월 27일이고 총 상담 수가 4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를 찌를 정도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했어야 하지만 겨우 4회밖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방문 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3개월 정도를 방문하지 않았고 약 복용량도 평소와 같았는데 이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정신불안이나 우울증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증인 신의영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피고인 정감초는 증인석에 앉아주십시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주머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건 그냥 공부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사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둔 건 필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잠깐만 넣어놓으려다가 깜빡해서. 그저 학습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학생들이 주로 쓰는 소형 커터칼이 아닌 대형 커터칼을 구매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고 길이 15cm 정도의 칼을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깜빡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겠죠. 계획이 실현되려면 커터칼이 매우 중요했고 아마 몸에서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두지 않았으면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고인?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동안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피해자를 도발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하려는 것 아닌가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려 한 건데 도복행이 갑자기 저를 옥상으로 끌고 가서는. 사건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심한 폭력을 당한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그날은 왜 피해자를 찌른 거죠? 게다가 피해자는 친구들 없이 혼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그 상황에서 커터칼을 꼭 휘둘러야 할 만큼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칼로 찌른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대답해 보세요, 피고인.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피고인을 겁주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자제하세요. 네. 저는 평소보다 심했든 아니었든 아프고 무서웠다고요. 옥상이라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커터칼이 있는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그렇다면 피해자를 찌르는 후 왜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구하려 하지 않았죠? 담임 선생님을 뿌리치고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제가 도복행을 찔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고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동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인, 피해자가 어떻게 피고인을 괴롭혀 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정말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애들한테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돈이 급하다고 빌려가 놓고는 갚지도 않고 때리고 욕하고. 피고인이 대형 커터칼을 산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게 대형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커터칼이길래 산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를 처음부터 찌르려고 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절대 없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손이 벌벌 떨려요. 도복행이 제 머리채를 이렇게 막 잡고 뺨을 때리고 너무 아프고 무서웠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커터칼이 있는 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저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처럼 커터칼을 샀고 이를 주머니에 계속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피해자를 옥상 쪽 계단으로 불러 도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마주쳤던 선생님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후에는 놀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사실대로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담임교사 방관이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피고인은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당방위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도발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58조 2의 1에 의거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변호인과 피고인 정감초도 최종 의견을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우선 피고인은 단지 학습적 필요에 의해 커터칼을 산 것이며 피해자를 도발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경고를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옥상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은 본능적,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지 피해자의 폭행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보다 심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그동안의 괴롭힘과 옥상에서 당한 폭행이 떠올라 두려웠을 것이고 그 모든 고통을 고려한다면 결코 피고인의 상처가 피해자보다 작지 않습니다. 또한 선생님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은 너무 놀라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피고인이 정말 사건을 계획했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빠져나와 선생님이 피해자를 구하게 두지 않았을 것이며 커터칼이 아닌 제대로 된 흉기로 피해자를 깊게 찌르거나 반복해서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커터칼로 단 한 번 찔렀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로 깊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심한 위협을 받아 자신을 보호하려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로 참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복행이는 저를 심하게 괴롭혔고 저는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복행이를 찔렀지만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린 것, 그리고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담임 선생님께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복행이를 찔렀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정당방위를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정감초의 특수상해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잠시 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 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례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입힌 것은 당시 상황이나 증거,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을 때 충분한 보복의 동기가 있으며 계획 범죄임이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자극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심한 폭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찌를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정신불안 증세가 커터칼로 찌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보다 심하며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만 인정하므로 그동안 피고인이 당했던 괴롭힘은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당방위라는 위법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로 심하지 않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분이 학생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이상으로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정감초의 특수상해에 대한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번째 발표팀의 경연까지 모두 마치고요. 자,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5세가 된 소년은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15세는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소년 보호 재판이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이신데 우리나라는 형사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 맞아요. 그죠? 14세 이상이더라도 걔가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다른 절차가 하나 있어요. 소년가정법원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이나 소년재판부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쪽 재판으로 가게 되면 소년원이나 이런 다른 쪽의 재판을 받게 되고 14세 이상인 경우에 또 형사재판을 받으면 소년교도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 질문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의사하고 일반 증인하고 증언 거부권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의사랑 일반 증인이요? 예, 지금 의사 증언 증인도 있고 의사가 아닌 사람들 증인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 있어서 증언 거부권의 차이가 있나요? 모두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의사나 다른 여러 일정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권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다른 증언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고 증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판결문에서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험에 대해서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학교 폭력이든 지속적인 왕따든 계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약자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떻게 보호하실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도 그러니까 학교 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든지 117 그 센터에 신고를 하든지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고 먼저 이제 피해자를 찌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사안이 굉장히 잘 짜여진 게 원래 정당방위 지금 첫 번째 논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침해가 있을 때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판례를 한번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인정을 하는 듯한 그 입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계속적인 위난의 경우에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 예컨대 폭행만 당했는데 칼로 찔러 죽인다던가 예컨대 아주 적은 10원짜리 물건 하나 훔쳤는데 한 10주 정도 상해를 가한다던가 이렇게 그 정도를 지나쳤을 때는 과잉방위라고 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과잉방위까지 논의가 됐고 그 앞에 전 단계로서는 또 이렇게 정당방위 상황을 유발한 경우에 그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너무 어려웠을 때 그런 게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얘한테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걔한테 비난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차분차분 이렇게 연결이 됐었다고 하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말 잘한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당방위 요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그 현재 부당한 침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도 고려해야 하는가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그런 폭행과 사건과에 조금 시간이 있고 도움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고 그 요건만 해당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당방위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이런 현재라든가 아니면 도발을 해야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다는 것과 뭐 상처 정도가 이제 피해자가 더 컸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선 재판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건 번호가 2017 고학 5호예요. 근데 그 판사님이 몇 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3명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고합이니까. 근데 저희가 원래는 합의부로 하려고 했었는데 대본을 쓰다 보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단독 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수정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합의부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3분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랬다. 우리 변호인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그 증인을 신청하고 어떤 증거를 낼 건가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여기 여기서 제시하신 증인이라든지 그 증거 외에 추가로 예컨대 증거를 찾거나 낸다고 하면 뭘 더 내고 싶어요? 저희가 증인과 증거로 신청했던 것이 피고인의 반친구인 김친구랑 어딨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의사 신이영 군과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는 주요 쟁점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해왔고 또한 정신적인 불안감, 그때 당시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피해자를 찔렀던 게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을 해서 심신장애법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걸 중점으로 재판을 진행해 나갔는데 저희가 뭔가 더 증거를 제출했었더라면 피고인이 학교 폭력을 당해왔던 사실을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시점에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또는 부모님이나 평소 피고인의 모습이나 그런 행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제 주변 분들을 이렇게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그 상황적인 거라든지 정상적인 거에서 많이 하는 거고, 제 생각으로는 이 학교 시설 같은 경우면 CCTV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예컨대 옥상 같은데 그런 게 설치돼 있다고 한다면 그 폭행의 정도라든지 또 그 전에 어떤 우리가 정당방위를 규정하려면 그런 사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 상상해 보지 않았나요? 저희가 CCTV 증거물은 하나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설정한 바로는 학교의 그 계단 측 그 부분 외에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층계 그 부분 CCTV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아까 피고인 연기하실 때 눈물이 나던데 연기 따로 배웠어요? 연기는 배운 적 좀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매원고 팀 도복인가 정당방위인가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동아리 팀 이름이 또 로웨잉이네요. 예, 아주 이름이 근사하게 잘 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만든 거죠, 이게? 네. 흥미있고 이름도 흥미있고 또 이제 우리 수상의 이제 범죄고 아까 우리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논점들, 도발된 방위, 지속적 위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대학에 있는 저도 어려운 주제인데도 그거를 이제 논점으로
이제 집어넣은 것들은 아주 안에 깊이 생각한 흔적들이 보여서 아주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오게티라고 그럴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 지적하셨는데 판례 번호가 고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재판장이 님이 그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단독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의부하고 단독은 그냥 임의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준은 살인이나 좀 더 그 이슈 진짜 딱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 예,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중요한 사건이 아닌 것 같아서 단독으로 갔다 그랬는데 네.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그 형벌을 기준으로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합의부로 꼭 가야 될 그런 사건들 1년형을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 특수상해의 법정형을 보고 그렇게 임의로 단독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 내줄 테니까 한번 나중에 이렇게 이제 확인을 좀 꼭 해주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것 같은데 변호인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위법성 조각으로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다퉜는데 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폭행이나 이런 건 있었던 것 같고 피해자가 이제 먼저 폭행 괴롭힘을 한 건 맞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피고인이 거기서 이제 대응을 할 때 이제 뭐 도발이었냐 계획된 범죄였냐 이 부분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제로 할 때 그 위법성에서의 뭐 현재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논란들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요거 가지고 칼로 찌르는 뭐 그런 상황에서 칼로 찌르는 건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는 심하기 때문에 그건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네. 정도가 심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법조문이 정당방위 21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21조 1항만 가지고 지금 계속 다투거든요. 네. 혹시 2항이나 3항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2항에는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잉방위 2항과 3항에는 과잉방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항만 가지고서 이게 다투기는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 것까지 좀 해서 좀 이제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요거까지 좀 주장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1항만 가지고 일도 양단식으로 정당방위냐 아니냐 요거로 다투기는 좀 변호인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계의 요거까지도 좀 주장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미리 좀 생각을 했었어요. 2항과 3항을 저 읽어보긴 참고 자료하면서 읽어보긴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피고인이 당시 저희가 조금 단면적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21조 1항이 자기 정당방위에 대해서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피고인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그 당시 옥상에서도 폭행을 먼저 당했고 그 당시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해라고 보면 상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냥 조금 단면적으로 이쪽 상해와 저쪽 상해는 그리 다르지 않다. 저쪽이 그렇게 막 심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2항과 3항을 조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것도 더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아주 뭐 잘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팀 저희 매원고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앞으로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단체 인사 함께 하고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등부 형사부문 세 번째 팀까지 모두 마쳤고요.